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2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덕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0.51% 오르면서 3,48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하락 전환했는데 그대로 약세 흐름으로 지금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72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코스피를 보면 여전히 반도체주는 강세인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엔비디아가 결국 오픈 AI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인텔에 이어서 이제 오픈 AI까지 투자를 하면서 진짜 AI의 제일 초강자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반도체 주들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증권 김병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또 연준 위원들 말이 굉장히 또 많았는데 이것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 봐요. 또 뭐 신중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스티븐 미란 이사의 발언만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단기금리가 뭐 기준금리, 이 중립금리보다 2%포인트 정도 높다 이런 이야기들 해서 시각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미란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 FOMC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25bp 금리 인하가 진행됐는데 미란 위원 같은 경우는 50bp 인하를 주장을 했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포인트 인하에 대한 논리는 단순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 재정 상황이 겪고 있는 이자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연준에서는 앞으로 남은 올해는 2차례 더 그리고 내년까지도 최소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단기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서 내려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근데 문제는 장기 금리입니다.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의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단기 금리를 내리는 효과보다는 시중에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가 빠져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사이즈 그리고 이자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재정 관련된 우려감들이 불거지면서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티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란 이사의 의도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보다는 단기 금리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려서 결국에는 장기금리 수준까지도 내리고 싶다는 트럼프 정부 의도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금리를 이번 같은 경우 낮춰서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또 달러는 오히려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금리 내리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기본적인 논리는 금리를 내리면 그 금리를 내는 국가의 자국 통화는 약세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이 금리를 9월 달에 내렸던 그 행위 자체는 선제적인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연준이 명시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고용 지표가 둔화되긴 했지만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고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SEP를 통해서도 경제 성장률 상향 전망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면 달러와 약세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금리 액션은 미국의 경기가 안 좋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다양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겠다는 의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보다 더 안 좋아요. 비단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로존도 재정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마찬가지일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 자산에 대한 부재 역시나 현재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달러가 저는 좀 어려웠던 게 주식시장만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도 코스피로 보면 외국인 자금들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외국인 자금 많이 풀리니까 그러면 시장에 달러가 풀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환율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또 환율 자체는 고착화돼 있는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환전 수요 때문에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게 일반적인 논리긴 맞는데 주식 말고도 다른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 그리고 다양한 무역 결제 관련 시장들. 그래서 결국에는 통화 자체는 어느 한 섹터의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나라의 펀더멘털인 거고 사실상 경제 성장률 레벨만 놓고 보면 올해 한국이 0.9% 성장이에요. 내년도 1.6%. 미국은 2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비단 두 나라 간의 체력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거기다가 2차적인 문제가 저는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는 중 하나가 관세 관련된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관련돼서 만약에 이걸 일본형 투자 행태로 갈 경우 이거는 외환 위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뒤에서 질문을 주실 거긴 하지만 이 3,500억 관련된 대미 투자 관련돼서 결국에는 무역 협상의 난항, 더 나아가서는 결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 역시나 원달러 시장에서 불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안감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은 왜 사죠? 주식은 아까 저도 오늘 시황을 듣다가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과 한 1, 2년 전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코스닥만 출렁거렸는데 지금은 반대 형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랠리인 것 같아요. 일정 섹터에 대한 영향력들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이런 산업 사이클이랑은 별개로 저희가 지금 2차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관세의 영향이 관세 기업의 코스트든 소비자의 코스트든 이런 부분들도 반영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15%라는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국가들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그동안의 인식이 들었는데 3,500억 달러를 두고 투자와 관련돼서 미국과 한국의 이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 저희가 걱정해야 될 리스크는 맞아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일본형 방식대로 5,500억 달러의 전액 현금 투자 행태로 진행을 해라라고 미국 쪽에서 말을 하고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인상시키든지 아니면 방위비 인상 같은 부가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 가격에 반영됐던 거랑은 반대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언론분들 만나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렇건 저렇건 3,500억 달러의 조달 방안이 정말 있냐에 대한 여부일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무제한 외환 수합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치적인 이견이 워낙 큰 문제라서 이게 단기간에 이 마찰이 끝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적은 규모는 아니고 지금 한국의 외화 보유액의 한 80%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일본이랑은 완전 다른 케이스예요. 지금 경기 펀더멘털 차가 3배 정도의 그 체력 차이가 나는데 투자 비용은 5,500억 달러 대 3,500억인 거잖아요. 상당히 부당한 부분은 맞다는 부분에서는 관세 협상 관련 노이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 시장에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로 갈 경우는 시장 가격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 1,450원 막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쵸.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모르겠고 네. 무역 협상 파기하자. 20% 아니라 40, 50% 거기다 그쵸. 국방비 증액 얘기까지 나오면 1,400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협의는 할 거예요. 근데 이 협의 사안 자체가
단기간 내 제시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출과 보증의 형태로 한 뭐 70에서 60% 정도의 사안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올로케이션을 현금 지원 쪽으로 조금 바꿔서 우회를 틀 수만 있다면 그래서 관세율의 자체에 큰 변화만 없다면 베스트 케이스일 것 같은데 이 조정안 자체를 미국에서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차후 조금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한 1,000억 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00억 불 정도는 예전에 미국에서 SVB 사태 때 했던 것처럼 BTFP처럼 뭐 그 채권 내가 담보 줄 테니까 1,000억은 주세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 2,500억 불은 도저히 줄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공공은행, 국책은행들, 산은행, 산업은행. 뭐 KP 발행, 뭐 수협은행, 그 수은의 KP 발행, 그리고 민간 금융 자금들의 지원, 그리고 KIC 이제 관련돼서 운용 자금의 지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쨌거나 돈을 만들어내면 환전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에 부담을 줄 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출과 보증 형식의 비중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저희 그 한국 정부 입장인 것 같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케이스 거의 백지슈프와 다름없는 일본의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뭐 뒤로 물러서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화를 가지고 매수했을 경우에는 선물환이나 이런 다른 상품들로 해지를 걸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율만 좀 페이를 하고 나머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은행들끼리 뭔가 좀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원래는 안 해주는 건데 뭐 해주게 하거나 이러면 결국 통화 수합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변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이게 네. 뭐 선물로 해치를 하더라도 계속 그게 3년에서 5년까지의 지금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롤오버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코스트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뜻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뭐 먼저 나서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환율 자체로 따지고 보면 한미 금리차 자체도 여전히 위험 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좁혀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또 뭐 압력을 받게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아 근데 최악의 케이스는 벗어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0bp 이상으로도 벌어졌었으니까 일단 미국은 올해 두 차례도 금리를 내릴 거예요. 50bp겠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점도표에 근거하면 또 두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bp 금리를 내릴 거고 한은은 올해 한 10월 뭐 늦어도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열어둔다고 했으니까 뭐 시장에서는 지금 국내 정책 금리의 마지노선은 2%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추후에 미국과 한국은의 금리 차 자체는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뭐 사실상 뭐 언젠가부터 금리 차랑 자본 유출의 관계는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진다면 심리적으로는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차를 두고 좁혀지는 국면이라서 오히려 뭐 자본 유출 측면에서는 이전 대비 환경 자체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0월 금통위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창용 총재 발언들은 또 살짝 매파적이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또 부동산을 아, 의식을 또 많이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일 것 같아요. 뭐 이게 돌고 도는 얘기긴 한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3,500억 달러 이 이슈가 정말 워스트 케이스로 번져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면 한은은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또 놓쳐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6월 달이랑 9월 달에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제 과열 징후 자체는 둔화가 됐어요.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가격 관련된 지수들 그리고 주택 시장 관련된 센티 지표들 모두 6월 달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은 보여졌는데 결국에 이게 지속성을 가질지 아닐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과거에도 부동산 정책을 조금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한두 달 정도는 분위기가 조금 캄다운되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부동산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국은행 측에서는 최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액션,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안 주려고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펀더멘털만 따져놓고 보면
관세는 앞으로 국내 수출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4월 달에 10% 실효 관세 부과되고 나서 수출 지표를 보면 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선제적인 수요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대미 수출과 조금 브레이크다운해서 살펴보면 미국 관련 수출은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예요. YY 기준으로. 그럼 이제 8월 달부터 상호 관세 부과까지 따져놓고 보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시기가 끝나고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출 관련된 물량들은 떨어질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부품 이런 관련돼서 기업들의 수출 부담이 커져서 결국에는 국내 수출에 대한 지표들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국내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인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 소비 관련된 센티는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1차 소비 쿠폰,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지금 가게들의 소비 지출 성향 자체는 8월 달에 숫자가 YY MOM 기준으로 2% 가까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속성이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가게들한테 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소비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출은 망가지고 소비는 지금까지는 쿠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전 수준의 둔화 추세로 다시 경로를 복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성장률? 글쎄요. 저는 내년도 1.6%라는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지킬 수 있을까? 금리 인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 뭐 늦어도 11월 달 정도에 올해 자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도 이 말은 하는 총재가 한 번 하셨어요. 지난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은 하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경로는 하는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가져가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 말은 즉슨 중간에 나온 지표들이 어그러진다면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총재님이 1%는 안 간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2%대로 정책금리가 안착할 가능성들은 크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국에서 관세를 계속 때리고 싶어 하는 파트잖아요. 그 반도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제 품목별로 풀어주고서 가져갈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3,500억 불 이슈가 있고 환율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 같은 경우 우리가 내리면 실제로 원화 오히려 더 약세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이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더 한 번 더 내렸을 경우에 11월 달에 가서 10월 달에 가서 한 번 더 내렸을 경우에는 더 오히려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를 기회를 놓치면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고 못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게 된 상태에서 3,500억 불 연말에 맞춰져서 관세 협상 어그러지고 이러면 지금은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로 올라가고 있지만 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네. 최악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서 저도 그 부분들을 가장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주택가격 자체가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수준까지 낮아지진 않았겠죠. 근데 사실상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한국은행 측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적시적기에 금리를 내려서 원화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털을 방어하는 쪽으로 한국은행이 이번에 틀어서 조금 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10월 달 금리 인하 전망은 꽤나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유럽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유럽은 계속해서 국가부채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도 지금 뭐 IMF 구제금융 위기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유럽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럽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게 뭐 결국에는 계속 경고를 했었죠. 글로벌 신평사 쪽에서 재정 수지 악화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했었는데 부채 비율이 뭐 미국 국내와 완전 다른 사이즈로 130%, 140%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연초에 이제 방위비 증액 관련돼서 세수 부담이 더 증가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이 더 높아지는 행태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시장 금리를 끌어올려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게 재정 수지 부담에 이자 지출 부담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뭐 금리를 낮추자니 또 다른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거고 금리를 올리자니 또 이자 지출이 늘어나는 부담들도 있을 거고 되게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부채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우리
긴축 재정으로 간다 하기에는 경기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재정 확대를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문제가 불거져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결국에는 유로존도 QE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걸 사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 계속 금리가 올라가서 부채 문제는 언젠가 빵 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그 빵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정부 측에서 통화정책팀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유로존 쪽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줬던 사례들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이미 유로존은 기준금리가 지금 2%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통화정책 여력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는 YCC든 아니면 QE든 장기금리를 내리는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들은 있어요. 뭐 이게 제가 뭐 재정위기가 옵니다 안 옵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이건 터져봐야 알고 제가 IMF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과거 그리스나 아니면 부채 문제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과의 부채 레벨대에서는 아직은 조금 상황 자체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지금 유로존 기금이든 아니면 뭐 ECB에서 추가적인 QE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던 이런 대응들이 나오면서 해결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기 금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고금리 상황들이 뭐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봐야 되는 지표 중 하나는 물론 주식시장 중요하지만 장기금리 특히나 10년 이상의 30년짜리 금리가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높은 구간들을 유지한다면 그건 정말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나토 탈퇴 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한 니네 EU 자꾸 그렇게 인정하면 근데 실제로는 국가가 들어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약간 편을 20이랑 EU 쪽이랑 나누고 영국이랑 미국이랑 좀 편을 먹고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이랑 미국 페드랑 좀 이렇게 척을 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둘 간에 척을 지더라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방비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되게 재정이 어려운 국가들 위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영국이 미국에 붙으면 조금 뭐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겠지만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국 대 비영국 지역에 대한 재정 리스크가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가장 문제인 국가는 아마 프랑스일 거예요. 여기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굉장히 커져버린 상황이라서 뭐 관련돼서 결국에는 그렇게 척을 두는 구도로 가다 보면 프랑스의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형님인 독일이 뭔가 조금 카드를 쥐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정을 풀기로 확장을 했고 그거를 이제 국방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열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방산 업체들 이제 급등하고 이런 상태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전쟁하면서 오히려 경기 좋아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방비 투자하고 그러면서 유럽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해서 유럽에다 투자하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막 또 이렇게 프랑스를 위주로 해서 위험하다 이러니까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해도 되나? 이렇게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인데 또 환율을 보면 유로화가 되게 강세예요, 너무. 달러 약세라 그랬는데 유로화는 또 왜 강세야? 다 위기라 그래놓고. 이게 도대체 맞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남유럽,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었으면 시장에서의 워닝도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그래도 프랑스가, 그래도 영국이, 그래도 독일이 이런 시각들이 커서 상대적으로 그 국가 세 개가 무너지게 되면 뭐 글로벌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마비, 그러니까 패닉 상태 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거는 비단 프랑스, 영국, 뭐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부 측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 제시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과거처럼 지금 위기가 급격하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환율, 뭐 채권 다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 또 어려운 게 지금 금리 인하에도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 좀 오름세를 계속해서 보여서 이게 지금 좀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연동되지 않고 따로 노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문제가 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제일 속이 타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수지 약화는 유럽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올해 5월 달에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한도씩 강등을 시켰죠. 그래서 무디스가 이제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경고했던 문구 중 하나는 너네 재정 수지랑 부채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 등급 또 내릴 거야라고 경고를 했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에 1.8조 달러가 터졌는데 이게 1.8조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좀 기하급수적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 재정 수지 적자가 커지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자 비용 지출의 부담이에요. 이자 비용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국방비랑 똑같아요. 미국이야 뭐 워낙 최강 국방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에 비용을 많이 쓰는 건 오케이. 근데 그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사이즈를 줄이지 못하든지 두 번째로는 부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뭐 트럼프는 이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국채를 글로벌 국가들로 스프레드 아웃 시켜서 새로운 세수를 증가시켜서 재정 수지 적자 개선에 나서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 케이스에서는 OBBBA 법안을 통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세입을 깎아먹는 또 반대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더 크냐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관측된 수치 측면에서는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더 줄어드는 부분들이 관세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보다 더 크다는 측면에서 재정 적자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냐고 봤을 때는 결국에 장기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건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순환인 거죠. 장기채 금리를 내리려면 재정 수지가 좋아져야지 장기채 금리에 프라이싱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기간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는데 지금은 재정 수지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기간 프리미엄이 뭔가를 되게 직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부터 한 7년 정도 미국의 기간 프리미엄은 거의 장기간 플러스 영역을 유지를 했어요. 마이너스 영역을 유지를 했어요. 극단적으로는 마이너스 100bp대까지 줄어든 영역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명목금리를 내려서 미국 국채금리가 뭐 1%, 0% 이런 레벨대까지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플러스로 역전이 됐고 올해 5월 달에 기간 프리미엄이 90bp, 플러스 90bp대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가까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지금도 70에서 80bp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채 금리는 못 따라 내려오는 행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에 대한 그런 문제, 재정에 대한 시장의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장기채 금리는 안 내려올 거고요. 아까 유럽의 사례랑 마찬가지로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또 미국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고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면서 또 신용등급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더 제기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다른 국가랑 항상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말고 딴 데는 어떤데? 그러면 뭐 그나마 미국이 낫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빚을 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이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냥 인플레를 살살살 그냥 일으켜서 그냥 저절로 없어지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약간 느낌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한 이런 건 솔직히 인플레이션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더 크잖아요. 겉으로는 뭐 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은 인플레를 좀 조장을 하고 자연상각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연상각이 되게 맞아요. 살짝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냥 겉으로는 근데 그걸 까놓고 하면은 너무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그쵸. 살살살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나라들 있잖아요. 위기를 만들면 미국 국채는 금리가 되게 낮아지잖아요. 안전자산이 예, 되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이제 확 그냥 망치는 거죠. IMF 같은 사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게 극단적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간의 연결고리를 다 이어보면 결국에는 미국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뭐 이게 트럼프를 혹자는 뭐 미치광이다, 뭐 또라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시스템들을 보면 완벽하게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뭐 굉장히 조금 특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너무 이제 깡패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짱이 일진이 그냥 나만 가져가겠어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이유도 그렇고 조금 아까 제가 ECB 말씀을 드렸던 게 ECB 같은 경우도 혼자서 저렇게 하는 게 어딨어, 혼자 먹는 게 어딨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혼자 살겠다고 저러는데 그럼 나머지가 모여서 뭔가 이제 뭐 브릭스 말고도 브릭스랑 실제로 어떻게 보면 ECB가 같이 합쳐졌을 경우에는 미국도 만만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제 글로벌하게 뭔가 불안정성이 생기면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 대 비미국 구도로 가버리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브릭스가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인데 뭐 유로존도 아마 그 구도로 가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자 쪽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기까지의 겪어야 될 고통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지금 재정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너무 한꺼번에 커지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뭐 조금 미국 대 비미국 구도로 가기에는 좀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불리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에요, 사실상. 제일 나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미국 구조로 가기에는 미국의 무역 흑자 의존도가 한국은 특히나 너무 높았어요. 작년 기준으로 107%예요. 이 말은즉슨 다른 나라들한테 다 적자를 보던 걸 거의 다 미국의 흑자로 메꾸고 있었던 구조인데 만약에 미국이 관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된다면 국내는 거기에 거의 107% 이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미국이 조금 하자는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거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싶어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장 위험 지표로 이거는 꼭 먼저 챙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저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채 금리 보셔야 장기채 돼요. 금리. 네, 특히나 이제 유로존 장기채 금리도 장기채 금리인데 미국 장기채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이 앞으로 100bp 금리 내릴 건데 장기채 금리가 정말 뭐 10bp 정도 빠진다 그러면 커브가 스티프닝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과거에 뭐 정부 부채 위기, 기업 부채 위기, 뭐 다양한 부채 위기들이 왔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이게 잡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성향의 정부 부채 위기가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